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영양소인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의 종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흡수되며 체내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살펴보고 그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의 종류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구분은 그 탄수화물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는 단순당과 복합당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단순당은 단당류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을 때를 단당류라고 하고 이 단당류가 두 개 결합되어 있을 때를 이당류라고 합니다. 단당류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우즈, 당 알코올 같은 것이 속하여 있고 이당류에는 당이 두 개 붙어 있는 메가당이나 설탕, 유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당인 경우에는 단당류가 3개 이상 붙어 있을 때를 복합당이라고 하는데요. 3개에서 10개가 붙어 있을 때는 올리고당이라고 하고 이 올리고당에는 라피노우즈나 스타키오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개수가 10개보다 많을 때에는 우리가 다당류라고 얘기를 하며 그 종류에는 전분, 글리코겐, 식이섬유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당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도당, 글루코즈가 있습니다. 포도당은 당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포도당이라는 이름도 붙여져 있는데요. 사람의 혈액 중에는 포도당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혈당이라고 하였을 때는 혈액 내에 들어가 있는 포도당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과당은 프락토우즈로 단당류 중에 가장 강한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프락토우즈가 된 것도 과일의 프루트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과일이나 꿀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단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락토우즈라고 있는데요. 갈락토우즈는 갈락토우즈 자체로 식품에 들어있기보다는 포도당과 결합한 락토우즈 형태로 우유와 유제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알코올이 있는데요. 이거는 당이 알코올 발효를 해서 생긴 것으로 무가당 껌 제품이나 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고 종류에는 자일리톨, 만리톨, 솔비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당류가 2개 모여서 만들어진 이당류가 있습니다. 식품에서 중요한 이당류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메가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가당은 식품 자체에 있기보다는 그 식품을 발화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조청이나 식혜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수크로우즈가 있는데요. 수크로우즈는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탕이라고도 하는 그 수크로우즈는 그 원료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부터 추출하여서 우리가 그 흔히 사용하고 있는 설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당이 있는데요. 유당은 갈락토우즈와 포도당이 결합된 형태로 유즙이나 그 우유와 유제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복합당 중에 하나인 올리고당은 단당류가 3개에서 10개 결합된 그 당류를 말하는데요. 그 올리고당인 경우에 3개에서 10개의 단당류가 결합된 거인 상태이지만 인체 내에서 소화시킬 수도 있고 소화시킬 수도 없는 그런 올리고당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체 내에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어서 소장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가는 올리고당을 특히 기능성 올리고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장에서 그곳에 서식하는 비피더스균이라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일을 해주는 장내 유익균의 그 증식을 시킴으로써 그 유익균으로 인해서 장 건강의 증진이라든가 기타 다른 건강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능성 올리고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성 올리고당에는 그 급원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프락토 올리고당, 갈락토 올리고당, 이소말토 올리고당, 자일로 올리고당, 대두에서 추출한 대도 올리고당들이 있습니다. 올리고당의 기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올리고당의 한 종류인 대도 올리고당이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 올리고당을 먹이로 삼는 우리 몸의 유익균들이 이것을 먹이로 삼아서 굉장히 많은 증식을 합니다. 이런 증식을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산물들이 숏체인 패티 애시드, 짧은 사슬 지방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짧은 사슬 지방산들이 많이 번식을 하게 되면 장내 환경에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장내 산성의 환경이 변하게 되면 우리 몸에 나쁜
역할을 해주는 유해균들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유해균이 감소함으로써 우리 장 건강이나 기타 다른 건강에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능성 올리고당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성 올리고당의 경우에는 배변 활동 개선, 배변 횟수, 배변 성상의 개선 등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올리고당을 가지고 그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그 종류에는 대도 올리고당, 자일로 올리고당, 커피 만노 올리고당, 액상 프락토 올리고당, 이소말토 올리고당들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에서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당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당류인 경우에는 단당류가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는 소화성 다당류와 소화가 되지 않는 난소화성 다당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단당류들이 굉장히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당류라고 하는데요. 이 결합의 종류를 보면 1번과 2번이 결합할 때 알파 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이 알파 결합은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잘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려진다는 것은 이게 분해돼서 우리 몸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근데 이 두 번째 있는 결합 같은 경우에는 단당류가 결합을 할 때 베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타 결합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소화 요소가 이거를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당류로서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당류인 경우에는 단당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합을 분해할 수 있으면 소화성 다당류라 하고 그 결합을 소화할 수 없으면 난소화성 다당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성 다당류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가장 많이 섭취하는 전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전분인 경우에는 식물성으로서 우리가 쌀이나 밀이나 여러 가지 그 곡식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다당류입니다. 그런데 이 전분에는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아밀로우즈나 아밀로펙틴으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아밀로우즈 같은 경우에는 단당류, 포도당이 쭉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직선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알파 1사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밀로펙틴 같은 경우에는 그 단당류, 포도당이 결합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직선상으로 해서 아밀로우즈와 같은 결합을 하지만 여기에는 그렇게 가지가 쳐져 있는 알파 16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우즈는 직선상의 알파 14 결합만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아밀로펙틴은 알파 14 결합과 가지를 치는 알파 16 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소화 요소는 이 아밀로우즈나 아밀로펙틴이 가지고 있는 알파 14 결합이나 알파 16 결합을 다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분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소화되는 과정 중에서 아밀로우즈나 아밀로펙틴이 완전히 분해돼서 거기에 있는 포도당을 우리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전분이 가지고 있는 아밀로우즈나 아밀로펙틴의 그 구성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찹쌀인 경우에는 그 찹쌀 안에 들어있는 전분의 100%가 이런 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밥으로 섭취하는 맵쌀의 경우에는 아밀로우즈는 한 20%, 아밀로펙틴은 한 80%를 구성하고 있어서 곡식의 전분에 따라서 아밀로우즈와 아밀로펙틴을 함유하고 있는 양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밀로우즈와 아밀로펙틴을 가지고 있는 함량에 따라서 이것이 소화되는 효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당류 같은 경우에 소화되기 위해서 단당류로 이 결합이 잘릴 때 중간중간 잘리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부터 단당류를 자르기 때문에 아밀로펙틴 같은 경우는 가지가 많아서 잘릴 수 있는 그 곳이 많이 제공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같은 분자의 그 포도당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직선상의 아밀로우즈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아밀로펙틴으로 가지고 있으면 한 번에 그 잘릴 수 있는 효율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소화가 되고 그 흡수가 빨리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맵쌀밥을 섭취하기보다는 찹쌀을 섭취하였을 때 훨씬 더 빨리 소화가 되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더 빨리 소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당류 중에서 그 전분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급원이지만 글리코겐이라고 동물성 급원의 다당류가 있습니다. 이 동물성 급원의 다당류는 마치 전분의 아밀로펙틴처럼 굉장히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밀로펙틴보다 훨씬 더 가지가 많은 표면적이 넓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은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였을 때 그 우리가 필요한 탄수화물보다 많이 섭취한 경우에 그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아밀로펙틴과 같이 생겼으나 훨씬 더 가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저장된 그 탄수화물을 꺼냈을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포도당을 공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당류 중에서 소화가 안 되는 다당류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식이섬유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소를 섭취하면 식이섬유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체의 장에서는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로 대장으로 넘어가서 많은 기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이섬유소의 종류에 따라서 물에 녹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수용성 식이섬유소라 하고 물에 녹지 않으면 불용성 식이섬유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에 녹는지 녹지 않는지가 식이섬유의 기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사과가 있으면 사과의 경우 과육 쪽에는 주로 식이섬유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 껍질 쪽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소인 경우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소와는 달리 물과 굉장히 친하게 용해됨으로써 이런 물과 친하게 용해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팽윤이나 계열 상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식품을 가공할 때 샐러드 드레싱에 이용하거나 젤리를 만들거나 잼을 만들 때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가지는 기능 때문에 이것이 그 젤리나 잼을 만들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일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든가 검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과실육에 과육, 두류, 귀리, 해조류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용성 식이섬유소는 물과의 친화력이 적어서 계열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대변에 원활한 그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 배변 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셀룰로즈가 있고 그다음에 헤미솔룰로즈, 리그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곡류, 우리가 껍질을 까지 않은 쌀의 경우에는 현미 같은 전곡류라든가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러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소화 흡수되고 대사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였을 때 가장 먼저 소화는 입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에서 우리가 입에 저작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침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침에는 전분을 소화할 수 있는 아밀레이즈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전분이 분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전분인 경우에는 이당류 정도로 분해된 상태로 이제 위에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위에서는 그 위액이 있기 때문에 침에 있는 소화 요소가 작용을 하지 못하고 위에서는 탄수화물의 소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소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소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기서 췌장에서 췌장액이 분비가 되는데요. 췌장액에 포함된 아밀레이즈에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 소화 분해 요소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전분이 잘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분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당류로 전분을 이당류까지 분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경우에 그 전분뿐만 아니라 서당이나 유당이나 그 메가당으로 섭취했을 때 이당류가 있으면 이당류인 경우에도 우리가 이거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당류인 경우에는 점막에서 분배되는 이당류 분해 효소에서 분해가 되는데요. 서당, 수크로즈 같은 경우는 수크라제에 의해서, 말토오즈는 말테이즈에 의해서, 락토오즈는 락테이즈에 의해서 각각 단당류로 분해된 다음에 단당류의 형태가 된 후에만 우리가 흡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소화되는 단당류나 이당류, 다당류의 경우에는 그 1번과 2번의 소화를 거쳐서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되지만 아까 소화가 되지 않는 우리 몸에서 그 결합을 끊을 수 없는 다당류의 경우에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그 대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소나 아니면 올리고당은 대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대사되고 거기서 많은 여러 가지 숏체인 패티 애시드 같은 그 우리 몸에 기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만들게 되고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그대로 대변으로 배설되는 경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로부터 단당류가 흡수됨으로써 그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 만일 우리가 당뇨병처럼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그 경우라면은 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조금 늦춰줌으로써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 있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수화물의 경우에 그 소화가 빨리 일어나면서 흡수가 빨리 되면 혈당이 높아진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럼 소화를 천천히 시키거나 아니면 소화를 저해한다면 혈당의 증가를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는가라는 개념으로 지금 어떤 기능성 원료 중에 하나는 지금 전분이 메가당으로 분해되는 요 과정, 아밀레이즈의 분해 과정을 차단한다든가 메가당이 말테이즈가 되면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요 부분을 저해한다든가 아니면 설탕이 포도당과 가당으로 분해되는 그 수크레이즈의 활성을 저해한다면 혈당이 높아지는 거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성 원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콩 발효 추출물 중에 이런 트리스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런 그 소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혈당의 증가를 천천히 해주는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메가당에다가 메가당을 분해시킬 수 있는 말테이즈를 같이 첨가를 하거나 설탕에다가 설탕을 단당류로 분해시킬 수 있는 수크레이즈를 같이 첨가를 하거나 아니면 전분을 분해할 수 있는 아밀레이즈를 같이 첨가를 해서 반응을 시키는 경우에 이런 그 발효 추출물을 같이 넣은 경우와 같이 넣지 않은 두 가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넣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추출물을 넣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분해율이 이렇게 높지만 발효물을 같이 넣었을 경우에는 탄수화물의 소화를 그 분해를 억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 탄수화물의 분해를 좀 억제함으로써 혈당 증가를 좀 천천히 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성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탄수화물이 다 분해가 돼서 단당류로 분해가 된 다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그런 흡수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에서 완전히 단당류로 분해된 탄수화물인 경우에는 소장세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소장세포에서 들어온 것은 혈액을 타고 다 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간에서는 필요한 곳으로 포도당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포도당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근육세포라든가 지방세포, 기타 체세포에 포도당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근육세포나 지방세포나 체세포에서 쓸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하였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양보다 훨씬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체내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섭취한 그 포도당인 경우에는 다시 간이나 근육에서 저장 형태인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돼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형태로 저장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글리코겐으로 저장한 후에 글리코겐으로 저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섭취하면 그것은 우리 몸에서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지방 조직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에너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 우리가 열량 영양소로부터 어떻게 에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사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몸에서 포도당이나 아니면 지방이나 아미노산을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근데 포도당을 섭취하면 피루부산으로 변하고 피루부산은 아세틸코에로 변하고 아세틸코에는 TCA 사이클을 돌고 TCA 사이클을 돌고 나서는 전자전달계로 수소가 전달이 되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또 지방으로부터는 지방산이 분해돼서 아세틸코에로 가고 아세틸코에에서 구연산 회로를 돌고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게 되고요. 아미노산인 경우에는 아미노산으로부터 중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중간산물로 전환됨으로써 구연산 회로를 통해서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하면 그 포도당으로부터 피루부산, 아세틸코에, 구연산 회로를 통해서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량으로 섭취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도 남는 에너지를 섭취하면 피루부산은 글리세롤로 바뀔 수가 있고 아세틸코에는 지방산으로 바뀜으로써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모여서 중성지방이라는 지방 조직에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먼저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쌓이고 글리코겐으로 다 만들어지고 남은 양이 있을 때 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중성지방의 양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탄수화물을 굉장히 적게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굶는다,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포도당의 농도가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그 적혈구라는 그 산소를 운반해주는 기관에서는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을 식품으로 섭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내에 저장된 어떤 영양소로부터라도 그 포도당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포도당을 공급해주는 그 근원이 뭐냐면 근육이 많이 분해됨으로써 근육에 있는 그 단백질이 분해되고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아미노산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포도당이 만들어져서 그 적혈구가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변화하면서 이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되면서 이 옥살로 아세테이트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는 이런 경로를 이제 가면서 몸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근육이 손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보완하는 적응 반응으로서 지방산이 분해돼서 우리가 지방으로부터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지방산은 아세틸코에로 변해서 TCA 사이클을 돌고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에 가서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 탄수화물의 그 섭취량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세틸코에가 구연산 회로로 들어갈 때 옥살로 아세테이트와 같이 결합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적을 경우에는 옥살로 아세테이트의 함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에 있는 지방산은 굉장히 많이 분해돼서 아세틸코에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지만 실제로 구연산 회로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기 위한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연산 회로로 들어가지 못한 아세틸코에가 자기네끼리 결합해서 케톤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구연산 회로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완전 산화가 되면서 그것이 케톤체를 생성을 하고 그 케톤체가 심장이나 신장이나 근육, 뇌에서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식을 하는 경우, 즉 탄수화물의 섭취가 굉장히 극도로 적은 경우에 체내에 저장된 지방으로부터 케톤체가 만들어지면서 에너지원을 공급한다는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케톤체는 우리 몸에서 그 혈액의 pH를 낮춰주기 때문에 pH가 떨어져서 케톤 산증이 됨으로써 우리 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탄수화물의 섭취가 굉장히 낮았을 때는 사망까지 이르는 그 케토산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섭취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이섬유소는 그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을 주는 그런 큰 기능이 있다면 식이섬유소는 다당류로서 에너지는 주지 않지만 우리 몸에 다양한 기능성을 제공합니다. 아까 식이섬유소의 종류를 봤을 때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소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소를 나눠봤고 그때 기능이 좀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면 불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지 않는 곡식의 껍질이나 과일의 껍질에 들어있는 불용성 식이섬유소는 소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대장에 도착을 하지만 대장에서 도착을 하여서 변의 용적을 높이고 그러니까 변양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변의 배설량을 높임으로써 변비가 되지 않고 그 변을 원활히 볼 수 있는 배변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소 같은 거는 대장에서 이제 배변 활동 같은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여러 가지 수분을 보유해서 개를 형성을 하거나 또 담즙산과 결합을 할 수 있다거나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쉽게 발효가 일어난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보유력이 높아짐으로써 변의 수분량을 높아서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 활동을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겔 형성을 한다는 것이 물의 상태를 약간 걸쭉한 형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 환경을 걸쭉한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식후 만복감을 늘려주기도 하고요. 포도당의 흡수를 낮추고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낮춤으로써 이거로부터 우리가 비만의 예방에 도움을 주고 혈당이 빨리 올리지 않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소인 경우에는 담즙산과 결합해서 담즙을 재흡수시키지 못하고 변으로 내보내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담즙이라는 거는 간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담즙이 계속 변을 통해서 많은 양 배설이 된다는 거는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배설하는 경로가 높아졌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이섬유소가 담즙과 결합해서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변으로 내보낸다면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낮춰지기 때문에 그 동맥경화증
같은 경우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대장에서 아까 발효가 되면 대장의 환경이 pH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나쁜 역할을 하는 유해균의 생성을 낮춰줌으로써 여러 가지 무기질의 흡수라든가 아니면은 대장암의 발병 같은 것을 낮춰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성 중에 짧은 사슬 지방산 중에 프로피오닉 애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프로피오닉 애시드는 대장에서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 프로피오닉 애시드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주로 우리가 만성 질병에 관련된 경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비만 예방이라든가 혈당 조절이라든가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 배변 활동에 관련에 대해서는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효과가 큰 반면, 이런 만성 질환과 관련해서는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훨씬 더 큰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 식품에 들어있는 식이 근원에 따라서 대변의 양을 얼마나 증가시키는가 보면, 여기 팩틴 같은 거는 대표적인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되고, 그 다음에 셀룰로즈는 대표적인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소에 비해서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훨씬 더 배변량을 높이고, 수용성 식이섬유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과에 비해서 불용성 식이섬유소를 가지고 있는 거친 밀겨의 경우에 훨씬 더 대변량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그 식이섬유소를 하더라도 그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의 그런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서 생리적인 기능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탄수화물과 건강 관련돼서 어떤 건강 문제가 있으며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의 그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당류와 굉장히 큰 그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우리 몸에서 혈당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혈당 조절 기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혈당은 항상 일정한 범위에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 100ml당 70에서 100mg 정도의 포도당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밥을 먹게 되면은, 밥을 통해서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 정상 범위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정상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인슐린은, 지금 인슐린이 하는 작용들은 혈액에 당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이 혈액에 있는 당을 세포 쪽으로 들여보내기도 하고, 당이 많은 경우에는 간으로 들어가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시키게 됨으로써 혈액에 돌아다니는 당의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서 혈당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정상 범위로 오지만, 우리가 밥을 먹고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 시간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포도당을 다 쓰고 나니까 포도당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은 그 정상 범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포도당을 다시 정상 범위로 올려주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인슐린과 마찬가지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이라는 것이 있는데,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지금 포도당,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낮을 경우에 체내에서 저장되고 있던 포도당을 내보낸다든가, 간에서 저장되고 있던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이 혈액 쪽으로 보냄으로써 그 포도당의 농도를 적절히 유지를 하게 됨으로써 그 혈당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은 항상 요 정상 범위를 유지를 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높아졌을 때는 인슐린이 분비하고 낮아졌을 때는 글루카곤이 분비함으로써 적절한 혈당 농도를 유지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적절하게 혈당 농도를 조절을 해주는데, 그럼 왜 혈당이 높아지는 당뇨병이 생기는 건지 한번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혈당이 높아졌을 경우에, 포도당이 혈액 내 많아졌을 경우에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인슐린은 어떻게 해서 이 포도당을 그 간이라든가 근육 같은 포도당을 원하는 세포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하면 그 인슐린 자체가 그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을 받아들여야 하는 세포의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라는 것과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합을 해야지만 이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가 얼마나 잘 결합하느냐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와 인슐린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받아서 이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의 경우에는 세포막을 그냥 통과를 하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통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과 인슐린 리셉터가 결합을 하면 이 세포막에다가 통로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통로를 통해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통로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혈액에 있는 당의 농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혈당이 높아졌을 때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떨어지는 그 기전을 설명을 하였는데요. 그럼 당뇨는 왜 생길까? 왜 혈당이 높은 게 떨어지지 않을까를 보면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포도당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포도당을 들여오게 하는 이 통로가 생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첫 번째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1형 당뇨병은 주로 어린아이 때 발생하기 때문에 소아당뇨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10대에 발생하고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3에서 5% 정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 보면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절히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의 작용을 하려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증가하담에 따라서 또는 몸에 어떤 지방이 너무 많게 축적되거나 이러면 인슐린이나 인슐린 수용체가 결합하는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슐린의 민감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됐다고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가 결합할 수 있는 민감성이 떨어져 버리면 인슐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세포 안에 집어넣지 못하고 그렇게 정보를 받지 못하니 포도당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은 있으나 포도당은 그냥 혈액 내 높은 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주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뇨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로 40대 이상의 성인에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1형의 당뇨병인 경우에는 인슐린을 인위적으로 투여해야 되는 문제가 됐지만 2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어느 경우에는 이 혈당이 높기 때문에 정상인보다 인슐린은 혈액 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려면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가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민감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해결 방법으로 동원돼야 될 것입니다. 탄수화물인 경우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은 단당류로 분해돼서 우리가 혈당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백미로 섭취하거나 찹쌀로 섭취하거나 같은 양의 포도당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는 양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다당류인 경우나 아니면 단순당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혈당 우리가 식품을 섭취해서 혈액 내 포도당이 높아지는 정도를 보게 되면 복합당과 단순당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소화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같은 양을 섭취해도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많은 농도의 포도당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당류 복합당인 경우에도 정제된 복합당과 정제되지 않은 복합당, 그러니까 백미나 아니면은 현미 같은 정제되지 않은 복합당을 먹었을 경우에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공급하더라도 혈당을 높이는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옛날에 생각했던 당뇨병인 경우에는 탄수화물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식이요법의 원칙이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혈당을 높이지 않는 단수화물을 우리가 선택해서 먹는다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혈당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해결책이 생겼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당과 백미같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 탄수화물 종류를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서 혈당이 빠르게 증가하고 그래서 혈당 조절을 위해서 과량의 인슐린이 분비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함으로써 혈당이 높게 그냥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섭취하는 양도 중요하지만 섭취하는 같은 양이라도 어떤 종류를 먹느냐가 체내 혈당 반응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큰 이슈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혈당 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 GI라고 하는데요. 지금 포도당을 50g 먹었을 때의 혈당 반응을 기준으로 해서 50g의 탄수화물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상대적인 수치로 나누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혈당이 정상 공복시 혈당이 있었을 때 포도당을 50g 먹은 경우에 혈당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이제 인슐린이 작용을 받아서 혈당이 낮아지면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이런 혈당 곡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혈당 곡선을 가졌을 때 우리가 100%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흰 쌀밥을 먹을 때 흰 쌀밥을 얼만큼 먹느냐면 그 안에 50g의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는 흰 쌀밥을 먹었을 때 똑같이 먹은 후에 그 혈액을 채취해서 혈당을 측정해 본 결과 여기의 곡선과는 굉장히 다른 곡선을 얻게 되고, 여기서 혈당을 높이는 지수에 비해서 한 70% 정도만 높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곡식인 보리나 통밀을 먹었을 때는 포도당을 먹었을 때에 비해서 41%의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탄수화물 양을 먹더라도 어떤 식품으로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높아지는 게 다르니, 우리가 당뇨병의 경우에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혈당이 높이지 않는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식품의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거를 우리가 저혈당 지수라고 하고, 보리나 호밀이 속하게 되고요. 56에서 69%에 들어가는 것을 중간 혈당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혈당 지수에는 그 70 이상인 거를 우리가 고혈당 지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일수록 그 섭취 후 혈당이 빠르게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다른 용어가 나오는데요. 아까 혈당 지수가 있었고 지금 혈당 부하 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글라이세믹 로드라고 해서 GL이라는 그런 그 약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식품을 먹을 때 모두 똑같은 양을 먹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먹는 식품의 양을 기준으로 혈당을 얼마나 올리느냐를 우리가 글라이세믹 로드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식생활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수는 아마 글라이세믹 로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10 이하일 경우에 저혈당 부하지수, 11에서 19를 중혈당 부하지수, 20 이상일 경우에는 고혈당 부하지수라고 우리가 구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나 완두콩을 그 기준으로 했을 때요. 사과의 GI는 38이고 완두콩의 GI는 48입니다. 그래서 여기 GI로만 봐서는 완두콩의 GI가 높지만 우리가 한 번 먹을 때 사과나 완두콩을 같은 양을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한 번 먹을 때 120g을 먹고 완두콩 같은 경우는 한 번 먹을 때 한 80g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분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살펴보면 글라이세믹 로드는 사과가 6이고 완두콩이 3이 됩니다. 그래서 글라이세믹 인덱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번 먹는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글라이세믹 로드도 우리가 꼭 그 활용을 해서 실제 생활에 글라이세믹 로드가 들어간 식생활을 만약 한다면 혈당 조절에 굉장히 유효한 지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탄수화물과 관련된 건강 문제 중에서 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아까 우리가 탄수화물의 열량 대사에서 보듯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에너지를 쓰이고, 그래도 남는 것은 글리코겐으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도 남는 것은 지방 조직의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았을 때 포도당이 많아지고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면서 그 지방 축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탄수화물인 경우에 또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 공복 중추를 자극함으로써 탄수화물 섭취가 많으면 공복감이 늘어서 과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 경우에 과식을 유발할 수가 있고 체내 지방 합성이 축적됨으로써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위험인자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섭취를 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가장 큰 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 여성인 경우에 저체중, 정상, 비만을 나눠 봤을 때 전체 열량에서 탄수화물의 섭취비를 보니까 비만인 경우가 그 체중이 좀 낮은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았을 때 비만의 위험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탄수화물은 적정량 섭취해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또한 비만과 관련돼서 그 탄수화물 종류 중에 액상과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과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과당인 경우에 단당류의 프락토즈를 얘기했었고, 프락토즈인 경우에 탄수화물 종류 중에서 단맛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액상과당은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전분을 가공함으로써 프락토즈 함량을 높여서 이것이 감미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옥수수 시럽, 콘 시럽,
그런 그 용어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그 액상과당에는 많은 양의 그 과당과 포도당, 단당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빠른 그 혈당을 높이기도 하고 단맛을 굉장히 많이 여러 식품에 첨가를 함으로써 탄수화물의 섭취를 높이고 과잉의 에너지를 섭취하게 함으로써 비만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액상과당의 섭취량과 비만율은 거의 일직선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에서 액상과당의 사용을 좀 단순당의 섭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을 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표시에 보면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액상과당의 가공식품을 통한 액상과당의 섭취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문제 중에서 유당불내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은 다당류가 됐건 이당류가 됐건 다 분해가 돼서 단당류 형태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유에는 락토우즈라는 이당류가 있습니다. 포도당과 갈락토우즈가 결합된 락토우즈라는 이당류가 있는데 이 이당류인 경우에는 소화 그 효소가 락테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락테이즈에서 락토우즈와 글루코즈가 분해돼서 그 우리 몸에 각각 흡수가 돼야 되는데 사람의 경우에 락테이즈를 아예 만들 수 없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락테이즈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인 경우에는 우유를 섭취 못하고 아니면 우유 락토우즈가 분해된 그런 특수 조제 분유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락테이즈를 분해할 수 있어서 우유를 섭취할 수 있었지만 락테이즈가 소장에서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락테이즈가 부족해서 락토우즈를 잘 분해할 수 없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유당불내증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해되지 않는 락토우즈는 대장으로 넘어가서 장내 박테리아에서 발효가 돼서 가스를 형성함으로써 복부 통증, 팽만감, 설사 등을 초래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인종 간에 굉장히 큰 베리에이션이 있어서 아시아계 인종인 경우에 유당불내증이 굉장히 많아서 한 70% 이상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경우에는 우유를 잘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 유당불내증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이제 식이요법들을 보면요. 그 락테이즈라는 거는 우리가 락토우즈를 먹으면 조금씩 분해할 수 있습니다. 아예 락테이즈를 만들지 못하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어렸을 때는 우유를 잘 소화했던 사람이라면 우유를 안 먹었기 때문에 락테이즈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적은 양 먹어주게 되면 우리 몸에서 다시 락테이즈를 분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양 소량씩 먹어준다든가 아니면 우유와 다른 전분을 같이 섭취하면은 흡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유제품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유산균들이 발효하면서 락토우즈를 다 분해했기 때문에 치즈나 요거트를 섭취한다면 이 유당에 대한 그 불내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당에 대한 불내성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있다고 했을 때 간단하게 그럼 우유를 안 먹으면 그런 역할이 없기 때문에 우유를 안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유는 우리 몸에서 칼슘을 공급하는 굉장히 좋은 그 근원입니다. 그래서 유당불내증의 경우 그 유당불내증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건강 문제라는 거는 칼슘 섭취가 부족함으로써 생기는 뼈의 성장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은 실질적으로 탄수화물이 소화가 안 되는 탄수화물의 문제지만 좀 더 확대를 해보면 그 칼슘이 부족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의 경우에는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탄수화물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섭취하고 있는가를 보면 아까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취하는 전체 열량을 100으로 봤을 때 탄수화물의 섭취를 한 67%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영양학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정도로 먹으면 좋겠다는 영양 섭취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 얼마나 먹으면 좋겠는가라는 기준이 전체 열량의 55에서 70% 먹으면 적절하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섭취하는 경우는 67%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율 안에 이제 적절히 있다고는 보게 됐지만 그 연령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그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70%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인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굉장히 많은 탄수화물 섭취를 가져오게 되고요. 만약 80세 이상이라면 80% 이상을 탄수화물로 섭취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인 경우에는
주로 그 탄수화물을 그 쌀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죠. 우리의 그 식생활이라는 게 밥 위주의 식생활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근원이 주로 백미 그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국수, 라면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그 쌀의 섭취량도 보면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탄수화물의 섭취량과 거의 같은 패턴으로 이제 갈 수가 있어서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그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탄수화물은 우리가 적절히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적정 비율이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지금 연령별로 나눠놓긴 하였으나 모든 연령이 55에서 70%입니다. 그래서 1세부터 그 이상까지 모두 55에서 70%를 섭취하면은 적절한 섭취 비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30에서 40대 남성인 경우에 하루에 섭취해야 될 열량의 섭취가 2,400칼로리입니다. 그래서 2,400칼로리 중에 55%에서 70%의 범위를 정해놓으면 1320과 1680kcal를 탄수화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를 내기 때문에 1320을 4로 나누고 1680을 4로 나누게 되면 탄수화물을 먹어야 될 양은 330에서 420g 정도를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전체의 양은 그렇지만 여기서 식이섬유인 경우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요. 식이섬유는 그 충분 섭취량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 섭취량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이 됐냐면 기준으로 섭취하는 열량이 1000칼로리당 12g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 25g, 성인 여자 20g은 성인 남자가 섭취하는 열량을 12g으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성인 여자도 성인 여자가 섭취해야 될 그 열량 1000칼로리당 12g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가 25g, 성인 여자가 20g의 그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보면 각각 식품이 공급하는 식이 섭취량 양이 나와 있습니다. 쌀 한 공기를 먹으면 0.4g이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현미를 한 공기를 먹으면 0.9g입니다. 그래서 현미라는 거는 쌀을 도정하지 않은 상태,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식이섬유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쌀밥에 비해서 현미밥을 먹었을 때는 0.9g으로 식이섬유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만약 하루 3끼 쌀밥으로 먹으면 섭취해야 되는 식이섬유소 양은 1.2g이 되고 현미밥을 먹으면 식이섬유소를 2.7g을 섭취하게 됩니다. 밥을 가지고 3끼를 먹었을 때 1.2g, 2.7g을 먹는데 성인 남자는 25g, 성인 여자는 20g이기 때문에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위주로 하고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보다 굉장히 섭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소나 아니면 현미를 통해서 식이 섭취량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기 때문에 채소를 먹기 때문에 식이섬유소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준량보다 굉장히 적게 먹고 있기 때문에 식이 섭취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미, 정제된 밀가루보다는 전곡류나 통밀가루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식이섭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식이섬유는 많이 먹었을 때는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한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경우에는 칼슘, 아연, 철,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과 그 식이섬유소가 결합을 하게 되고 이렇게 결합한 상태로 그냥 대변을 통해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의 그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이런 미량 영양소의 부족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소 같은 거는 물과 같이 많이 섭취시켜줘야 되는데 식이섬유는 많이 먹고 물을 만약 적게 섭취했다 그러면 변비가 생기고 치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식이섬유와 그 식이섬유 섭취했을 경우는 충분한 양의 수분을 같이 섭취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아까는 이제 그 열량의 55에서 70%는 양적인 문제라면 아까 글라이세믹 인덱스나 글라이세믹 로드 같은 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라이세믹 로드나 글라이세믹 그 인덱스를 봤을 때 이 파란 것은 글라이세믹 인덱스고 노란 거는 글라이세믹 로드인데 식품에 따라서 글라이세믹 인덱스나 로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글라이세믹 인덱스나 글라이세믹 로드가 낮은 식품을 선택해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쌀밥이나 찹쌀인 경우에 이 정도의 글라이세믹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인 경우에 또 중요한 것이 총 당류의 섭취입니다. 그래서 총 당류라고 한다면 식품 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식품의 가공, 조리 시에 첨가되는 단당류와 이당류 같은 단순당을 모두 합해서 총 당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 주스를 집에서 해 먹었다면 사과에 들어있는 당이 총 당류가 될 것이고, 우리가 가당 사과 주스를 사 먹었다면 사과에 들어있는 당과 넣은 그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넣은 그런 단당류를 합해서 이제 총당류라고 하고, 가공 과정에서 그 자연에 존재하지 않고 가공 과정에서 넣는 거를 다른 용어로 첨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당과 첨가당을 합해서 우리가 총당류라고 하는데요. 당류인 경우에는 우리가 소화 흡수가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영양 섭취 기준에서는 총당류의 섭취를 총 열량의 10에서 20%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에서는 하루에 50g 이하로 당류를 섭취하자는 기준을 줘서 이 당류의 그 단순당의 섭취를 좀 제한하는 그런 기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령별로 보면 총 당류 섭취량이 지금 기준의 총 열량비의 그 10에서 20%의 그 안에는 있지만, 여기서 총 당류 섭취하는 사람을 상위 5%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당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 우리가 당의 섭취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식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 속에 그럼 단당류가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보면 그 간단한 기준으로 각설탕 하나에 3g의 단순당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한 그 각설탕 10개는 한 30g의 당이 들어있다고 기준으로 했을 때 콜라 한 캔에는 9개 각설탕이 들어있는 것 같고, 바나나 우유 한 팩에는 8개 각설탕이 들어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음료를 통한 그 단당류의 섭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이 한 2,500칼로리를 섭취할 때 아침, 점심, 간식, 저녁 식사로 이러한 식단을 구성하고 있을 때 실제로 우리는 이런 구성을 했을 때 총 당류의 섭취가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아침에 케첩이나 파인애플 소스에 들어가 있는 거, 요구르트에 들어가 있는 거, 도넛, 커피에 들어가는 설탕량, 콜라, 과자에 들어가는 설탕량을 다 합쳐보면은 이것이 137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137g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자연당이 아니고 이거를 식품을 조리하거나 아니면 첨가할 때 들어가 있는 첨가당의 형태로 137g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치에보다 훨씬 더 넘는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식품을 섭취를 할 때 총 당류량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식품 표시 같은 거를 꼭 확인함으로써 총 당류의 섭취를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탄수화물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